한 달 전만 해도 리터당 1,600원대였던 휘발유가 지금 서울 주유소에서 2,400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50%가 뛴 거예요. 바다 건너 중동에서 터진 전쟁이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막았고 그 청구서가 정확히 2주 만에 대한민국 주유소 간판 숫자를 바꿔놓았습니다. 기름만이 아닙니다. 계란 한 판, 삼겹살 1인분, 김밥 한 줄까지 줄줄이 값이 뛰고 있어요. 정부가 물가 전시 상황이라는 단어까지 꺼내든 건 괜한 엄살이 아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강대국들의 체스 한 수에 당신의 통장 잔고가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어요. 이건 뉴스 속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밤 당신의 저녁 식탁 위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님들의 응원이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석유류 물가가 한 달 만에 9.9% 치솟았습니다. 경유는 17%, 휘발유는 8%가 올랐어요. 숫자가 와닿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바꿔볼게요. 출퇴근에 하루 왕복 50km를 달리는 직장인이 한 달에 기름값으로 쓰던 돈이 20만 원 안팎이었는데 지금은 그 금액이 30만 원을 넘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달에 치킨 6마리 값이 주유소에서 증발한 셈이죠. 그런데 이 돈이 왜 빠져나가는지 원인을 알면 진짜 화가 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어요. 폭 39km, 실제 배가 다닐 수 있는 수로는 고작 6.4km짜리 좁은 물길인데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20%가 이 바늘구멍을 통과합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유조선에 사격을 가하고 보험사는 아예 보험 인수를 거부했어요. 수백 척의 유조선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해안에 닻을 내린 채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하파그로이드 같은 글로벌 해운사는 아프리카 남단을 빙 돌아가는 노선으로 바꿨고 그 우회 비용은 고스란히 기름값에 얹혀 당신의 주유소 영수증 위에 내려앉았어요. 한국은 수입 원유의 70.7%를 중동에서 가져오고 그중 99%가 바로 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닷길에 에너지의 목줄을 걸어둔 거예요. 정부가 29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까지 꺼내들었지만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는 이미 리터당 2,448원을 찍었습니다. 문제는 기름값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운송비가 오르면 마트에 진열되는 모든 물건값이 따라 뜹니다. 계란 한 판 가격이 1년 새 20% 넘게 올랐고 삼겹살 1인분은 17,769원까지 치솟았어요. 당신이 전쟁을 결정한 것도 해협을 막은 것도 아닌데 그 청구서는 매일 아침 당신의 지갑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도미노의 첫 번째 패는 중동이 아니라 워싱턴에서 쓰러졌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기 훨씬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장벽을 쌓아 올리고 있었어요. 한국에 매긴 상호 관세가 한때 25%까지 치솟았고 간신히 15%로 협상해놨더니 지난달 26일 다시 25%로 되돌리겠다는 기습선언이 터졌습니다. 자동차, 목재, 의약품 할 것 없이 칼날이 들이밀어졌죠.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달러는 더 강해집니다. 수입국들이 달러를 사야 관세를 치를 수 있으니까요. 강달러는 곧 원화 약세를 뜻하고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평균 1,492원을 기록하며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3월 수준을 넘어섰어요. 여기서 끊기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그 위에 중동전쟁이 포개졌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 환율과 유가가 동시에 뛰는 이른바 3하이,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가 한꺼번에 밀어닥쳤어요. 이게 당신의 일상에서 어떻게 터지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환율이 10%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0.3%포인트 따라 오릅니다. 여기에 유가 상승분까지 더하면 올해 한국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2%에서 2.7%까지 뛰어 올랐어요. OECD가 한국 물가 전망을 단번에 0.9%포인트나 올려잡은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걸 월급쟁이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연봉이 4천만 원인 직장인의 실질 구매력이 한 해 동안 108만 원어치 증발한다는 뜻이에요. 월급은 한 푼도 안 올랐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매달 당신의 통장에서 9만 원씩 빼가는 겁니다. 국밥 한 그릇 8,000원, 김밥 한 줄 3,723원, 아메리카노 한 잔 5,000원. 불과 2년 전 가격을 기억하면 소름이 돋죠. 수입 물가가 오르면 1개월에서 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가 따라 뜁니다. 한국은행도 인정한 공식이에요. 3월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1.6%나 뛰면서 2022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찍었으니 4월과 5월 마트 영수증은 지금보다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도미노는 아직 절반도 쓰러지지 않았어요. 모두의 통장이 녹아내리는 와중에도 이 혼란 속에서 자산을 불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하게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달러 자산과 금의 자금을 집중시킨 국내 자산가들의 수익률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국제 금 시세를 추종하는 SPDR 골드쉐어즈 ETF는 달러 기준으로 67.58%의 수익률을 찍었어요. 여기에 원달러 환율 상승분까지 얹으면 원화 기준 최종 수익률은 68.14%에 달합니다. 만약 당신이 1년 전 퇴직금 5천만 원을 이 ETF 하나에 넣어뒀다면
오늘 아침 계좌를 열었을 때 잔고는 8,400만 원을 넘기고 있었을 겁니다. 연봉에 가까운 돈이 잠자는 사이에 불어난 거예요. 이들은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거시경제의 흐름을 읽은 겁니다. 미국이 관세 장벽을 높이면 달러가 강해지고 중동에 불이 붙으면 원자재 가격이 뛴다는 구조를 미리 꿰뚫고 있었어요. 소비자 심리지수가 사상 최저를 향해 곤두박질 칠 때 이 사람들은 반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원화를 팔고 달러를 샀고 주식을 줄이고 금을 담았어요. 지난해 말 국내 달러 예금 잔액은 960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원화 가치가 추락할수록 그들의 달러 자산은 부풀어 올랐죠. 금값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전쟁과 인플레이션이라는 공포가 짙어질수록 금은 빛났습니다. 이 자산가들은 공포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공포의 값을 매긴 겁니다. 마치 폭풍이 오는 걸 미리 알고 우산공장 주식을 사둔 것과 같아요. 당신이 주유소 영수증을 보며 한숨을 쉬는 사이 같은 기름값 상승이 누군가의 ETF 계좌에서는 수익률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같은 폭풍인데 누구는 쓸려가고 누구는 서핑을 타고 있었던 셈이죠. 이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구조를 읽는 눈에서 갈렸습니다. 한 사람의 엄지손가락이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합니다. 트루스 소셜에 글 한 줄이 올라가요. 그 순간 지구 반대편의 원유 선물 시장에서 수조 원이 증발하거나 생겨납니다. 도널드 트럼프, 이 사람이 입을 열면 브렌트유 가격이 1시간 안에 9% 넘게 출렁였어요.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가 있었다는 글 하나에 유가가 급락하고 주말이 되어 화요일까지 해협을 열지 않으면 발전소와 다리를 폭격하겠다는 경고를 올리면 월요일 아침 유가가 치솟았습니다. 기축통화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가진 무게는 상상 이상이에요. 세계 교역의 기준이 되는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 그 나라의 수장이 관세율을 25%로 올리겠다고 선언하면 한국 자동차 수출이 11% 쪼그라들고 호르무즈 해협은 필요한 나라들이 알아서 지켜라고 한마디 던지면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 기대고 있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한 사람의 혀끝에 수십 개 나라의 경제 운명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압도적인 권력조차 통제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쟁의 관성이에요. 트럼프는 유가가 오르면 평화 메시지를 흘리고 시장이 닫히는 주말에는 강경 발언을 내놓는 패턴을 반복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패턴을 포착해 보도했고 월가에서는 그를 타코라고 불렀습니다.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결국 항상 꼬리를 내린다는 뜻이죠. 이란 제재를 일부 풀어 1억 4천만 배럴의 원유를 시장에 쏟아부으려 했지만 유가는 꿈쩍도 안 했어요. CNBC는 군사적 돌파구 없이는 어떤 정부도 유가를 내릴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자가 시장에 야수를 길들이려 했지만 야수는 고분고분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유가가 안 떨어질 수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순간 그 권력의 천장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그의 발언 15분 전에 5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원유 선물 거래가 집중된 사실이 포착됐어요. 누군가는 대통령의 입이 열리기 전에 이미 정답지를 보고 시험을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곧 안정됩니다. 이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정부는 물가가 뛸 때마다 같은 대사를 반복했습니다. 농산물 값이 치솟을 때도, 환율이 1,400원을 넘길 때도, 기름값이 요동칠 때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3월 석유류 물가는 전년 대비 9.9% 올랐고 석탄과 석유 제품의 생산자 물가는 한 달 만에 31.9%나 뛰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예요. 일시적 충격이라는 말로 포장하기엔 숫자가 너무 잔인합니다. 바다 건너 상황은 더 서늘합니다. 미국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전쟁이 장기화되고 에너지 가격이 높게 유지될 경우 기업들이 높은 에너지 원가를 가격에 반영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른 분야로 전이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어요. 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도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좋은 흐름에 있었으나 지금은 반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3.3%로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OECD는 미국 인플레이션 전망을 2.8%에서 4.2%로 단숨에 올려잡았어요. 문제는 이 파도가 한국을 비켜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은행 총재조차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월 전망치를 상당폭 상회할 것이라고 직접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정부의 공식 메시지는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150억 원을 풀어 계란과 닭고기를 할인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연준 인사들이 전쟁이 끝나도 인플레이션은 계속된다고 경고하고 있었어요. 이 두 목소리의 온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IMF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한 건 그나마 중동 사태가 빠르게 봉합된다는 전제 아래에서입니다. 전쟁이 1년간 지속되면 성장률은 0%대로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당신이 안심하고 있던 경제 방어선은 사실상 종이 한 장이었던 셈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에게 괜찮다고 말했지만 숫자는 한 번도 괜찮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장바구니 앱을 켭니다. 삼겹살 1인분 17,769원, 계란 한 판 7,000원을 넘기는 숫자를 보다가 화면을 끄고 이어폰을 꽂아요. 오늘 저녁은 집에 있는 라면으로 때우기로 합니다.
주말 약속은 지난달부터 하나씩 줄이고 있었고 배달 앱은 2달 전에 지웠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3040 직장인 수백만 명의 저녁 풍경입니다. 숫자로 확인하면 더 선명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임금은 2019년부터 6년째 350만 원대에 갇혀 있어요. 월급은 한 푼도 안 오른 것과 다름없는데 밥 한 끼 값은 5년 사이에 25% 가까이 뛰었습니다. 전체 소비 지출에서 먹는 데 쓰는 돈의 비율을 뜻하는 엔겔 개수가 30%를 넘어서며 3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경제가 발전하면 엔겔 개수가 낮아진다는 건 경제학 교과서의 기본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 시계를 1990년대로 되돌려 놓은 겁니다. 가계 상황이 나빠지면 가장 먼저 줄이는 지출이 뭔지 아시나요? 가구주 67.2%가 외식비라고 답했습니다. 의류비도 문화비도 아닌 밥값을 먼저 포기하는 거예요. 대학가에서는 하루 식비를 5,000원 안쪽으로 맞추는 학생들이 늘었고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10,000원 이하 식당만 모아놓은 거지맵이라는 지도 앱이 유행하고 있어요. 맛으로 식당을 고르는 게 아니라 가격으로 생존을 계산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3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보다 5.1포인트 급락한 107을 기록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에요. 소비자의 마음이 얼어붙었다는 건 돈이 있어도 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가 에너지에 쓰는 비용은 처분 가능 소득의 10%에 달하는데 전체 평균의 2배가 넘어요. 기름값이 오르고 환율이 뛰는 충격을 가장 먼저, 가장 깊이 맞는 건 언제나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대국들이 벌이는 체스게임의 말판 위에서 우리의 저녁 식탁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머릿속이 무겁고 어쩌면 무기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첫 번째 방어선을 세운 겁니다. 구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는 같은 폭풍 속에서도 결정적인 차이가 생기거든요. 지금부터는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달러 쪼개기 예금입니다. 목돈을 한 번에 환전하는 게 아니라 매달 급여일에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소액으로 달러를 사서 외화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방식이에요. 환율이 1,500원일 때도 사고 1,400원으로 떨어져도 사는 거예요. 이걸 적립식으로 꾸준히 하면 평균 환율이 자동으로 깎이는 효과가 생깁니다. 외화예금의 환차익은 비과세라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 당신의 달러 자산은 올라가고 반대로 환율이 안정되면 그만큼 싸게 산 달러가 쌓여 있으니 어느 쪽이든 방어가 됩니다.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재편이에요. 고물가 시대에 강한 주식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치약을 안 살 수는 없고 전기를 끊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필수 소비재 기업과 에너지 관련 배당주는 경기가 나빠질수록 오히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여줍니다. 올해 1분기에 미국의 대표 고배당 지수가 S&P 500을 14%포인트 이상 앞질렀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죠. 국내에서도 코스피 200 기반의 배당 ETF나 필수 소비재 중심의 방어형 종목으로 비중을 옮겨놓는 것만으로도 포트폴리오의 체질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가장 쉽지만 가장 효과가 큰 생활비 방어 시스템이에요. 가계부를 쓰라는 뻔한 말이 아닙니다. 급여 통장에서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겁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월세, 공과금, 보험료 같은 고정비는 자동이체로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생활비 전용 카드에 연결합니다. 나머지 30%는 아예 손대지 않는 비상계좌로 돌립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돈의 경로를 나눠 놓으면 물가가 올라도 과소비의 관성이 끊겨요. 지출 통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스템 하나 만들어두는 것이 한 달 뒤 당신의 통장 잔고를 15만 원에서 20만 원은 지켜줍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왜 미국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글 한 줄 올리면 대한민국 주유소 간판 숫자가 바뀌어야 하는 걸까요? 왜 중동 사막 위에서 터진 포탄 소리가 서울마트의 계란값을 뒤흔들어야 하는 걸까요? 수입 원유의 70%를 중동 한 곳에 의존하고 수출의 생명줄인 자동차와 반도체가 미국 관세 한마디에 흔들리는 구조. 이건 오늘 시작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때도,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대한민국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충격을 맞았어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경제를 만들어낸 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의 구조 안에는 태생적인 균열이 있었어요. 에너지도, 기축통화도, 식량 자급률도 외부에 기대고 있는 경제. 강대국들이 체스판 위에서 말을 움직일 때마다 우리의 밥상이 흔들리는 건 불운이 아니라 이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파도에 휩쓸리는 조약돌이어야 할까요? 이번에 우리가 목격한 것들을 떠올려보세요.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를 꺼내들었고 세계 국채지수 편입과 환율안정 3법이라는 새로운 방파제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중동 원유 수입은 한 달 만에 30%나 늘었어요. 균열이 보일 때마다 조금씩 느리지만 벽돌을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배달 앱을 지우고 거지맵으로 만원짜리 점심을 찾고 하루 5,000원으로 버텨내는 그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쓰러진 게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서 있는 겁니다.
폭풍 한가운데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을 딛고 있는 그 자세 자체가 이미 방파제의 첫 번째 돌입니다. 강대국들의 체스판 위에서 우리의 지갑이 언제까지 희생양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직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구조를 모르면 파도에 쓸려가지만 구조를 알면 최소한 발을 디딜 바위를 찾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그 바위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장 오늘 점심값부터 주유비까지 여러분이 가장 소름 돋게 체감하고 있는 물가 폭등은 무엇인가요? 이 팍팍한 시기를 버텨내고 있는 여러분만의 자산 방어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은 서로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니까요.